자, 반갑습니다. 어,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 아침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새벽 2시네요. 예,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밤에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밤에 찍어보고 제대로 되면 내일 오후에 2시에 여러분들을 하고 같이 뵀으면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나중에 오후 시간대에 또 뭐 연결 사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늦지 않게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강의는 일단은 3개 강의를 갖다가 미리 찍어 놓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방송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그러는 걸로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채팅창에 누구 왔습니다 라고 채팅창에다가 뭔가 좀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예,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잘 됐으면 좋기는 한데 제가 만지면 무조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 몇 번은 튕기다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예, 많은 얘기는 집어치우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이제 진정이 돼 가는 것 같죠. 지금 뭐 며칠 새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새로운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확진자 중에 한두 명, 몇 명 빼놓고 대부분은 또 해외 유입,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지역 감염 자체는 이렇게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감염이 되더라도 뭐라 그러노? 원인 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가 이렇게 확인이 대부분 되고, 그리고 뭐 대부분 사례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요기베라라는 그런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야구를 오랫동안 잘하면은 명예전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는데 명예전당에 이제 그 사람이 얼굴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액자가 걸려 있으면 이제 헌액됐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아마 1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헌액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헌액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랜 동안 탁월한 그런 실력을 보여줬을 때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는데, 근데 요기베라라는 그분은 선수로서도 대단했어요. 선수로서도 대단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이렇게 대단했던 그런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덩치 작은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요가를 수행하고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하잖아요. 요기. 그래서 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기베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이제 덩치는 작았는데 주 포지션이 이렇게 포수였어요. 포수다 보니까 포수들이 나중에 선수 은퇴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포수는 이렇게 앉아서 공을 받으면서 그라운드 야구장의 전체 상황을 한 판세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보고 읽기 때문에 야구의 흐름을 갖다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로서도 이렇게 대단한 선수로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이분이 뉴욕 양키스라는 그런 팀에서 선수로 있었죠. 뉴욕 양키스라는 그 팀에서 선수로 있다가 감독은 같은 뉴욕에 보면 뉴욕 매치라는 한 1969년도인가 그 신생팀이죠. 69년도에 생겼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오래됐으니까
신생팀은 아니네요. 하여튼 그 뉴욕 그 양키스라는 팀에서 선수로 뛰다가 그 명예회전당에 헌액되고 그 뒤에 이제 뉴욕 매츠라는 팀에서 이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감독하는 그런 시절에 그 뉴욕 매츠라는 팀이 굉장히 이렇게 그 시즌 중반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꼴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많지가 않은데 메이저리그는 팀이 30개 팀이에요. 30개 팀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리그로 이렇게 나누고 또 리그도 동부, 서부, 중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뉴욕 매처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리그 그 동부지구일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리그 동부지구인데 게임이 한 6, 70% 정도 이렇게 지나갔을 때 뉴욕 매치가 그 5개, 그 지구 5개 팀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꼴찌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반쯤 이렇게 빈정대고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죠. 놀리면서 지금 그 매체가 이제 시즌도 다 끝나가고 이제 그런데 이번 시즌에 꼴찌할 것 같네요. 라면서 이제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죠. 그때 요기베라라는 그 감독이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성적이 그래서 계속해서 쭉 그대로 꼴찌로 이렇게 끝났으면 별로 얘기가 안 됐을 텐데 남아있는 그 뭐 열 몇 경기 한 20여 경기 됐을라나 정확한 게임 수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이렇게 다 이겼어요. 다 이기면서 동부지구 1위를 차지했죠. 뉴욕 매치라는 팀이. 그래서 더더욱 그분이 남겼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회자된다고 하나 뭐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화려한 언변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무역계약의 이행의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 그 어디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에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다 합의를 본 다음에 적어놓는 그런 조건들이었어요. 적어놓는 그런 조건인데 그것들은 물품에 관한 조건, 계약 기간에 관한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있었는데 물품에 관한 조건이 뭐가 있었죠?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 이런 것들을 합의를 갖다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이렇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죠. 현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갖다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이고 그 다음에 또 현물 중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현물 중에서도 많은 재고들 중에서 물건을 갖다 사고 파는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고 중에서 100개, 200개 이렇게 거래를 갖다 하는데 많은 재고들 속에서 물건을 갖다가 100개, 200개 수량을 이렇게 정할 때 그 100개다, 200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현물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물건이 계약의 목적물로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물로 이렇게 딱 정해진 물품을 갖다 뭐라고 하죠? 특정물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의 목적물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불특정물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특정물을 계약의 목적물로 이렇게 구분하고 가려내는 행위, 선택하는 행위를 갖다 뭐라고 한다? 충당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선물이고 불특정물에서 골라가지고 그 계약의 목적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고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품질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사자 간에 합의를 갖다 본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수량 조건이라는 것들도 이제 수량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어요? 나라마다 수량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수량을 갖다 정할 때 조심하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톤이라는 거, 1톤, 2톤, 3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게의 단위로서 톤이 영국식 톤하고 미국식 톤하고 메트릭 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메트릭 톤은 그 1000kg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영국식 톤이라는 것들은 롱톤이라고 해가지고 1000kg이 약간 넘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식 톤은 숏톤이라고 해가지고 1000kg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하고 거래를 갖다 할 때, 계약을 갖다 체결할 때 이게 롱톤인지 숏톤인지 메트릭 톤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은 이제 가격은 그냥 5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도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같은 500이 같은 뭐 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하도 택배비 포함 만 원하고 택배비 포함되지 않은 만 원하고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가격 조건은 만 원이다, 2만 원이다, 뭐 말하자면 이제 무역 거래되는 그런 그 물품이니까 총 금액이 100만 불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 그 100만 불 안에 그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수출입 통관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뭐예요? 그 100만 불이 같은 100만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런 금액이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요소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요소 비용이 그 금액 100만 불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뭡니까? 그 표시하는 그런 조건이 뭐라고요? 가격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가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소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어디서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말하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그 금액 안에는 어떤 요소 비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가격 조건인데, 그런데 수많은 요소 비용들을 뭡니까? 매도인인 매수인은 이렇게 부담한다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뭐라고요? 정형거래 조건을 이렇게 가져다 쓴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뭐예요? CIF, FOB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정형거래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형거래 조건은 나중에 그 정말로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갖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그 저번 학기까지는 정상적인 학기였는데 이번 학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 학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활동, 조별 과제, 발표 뭐 이런 것들이 활동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제가 수업을 갖다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조별 뭐 이런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갖다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쩌다가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그 여러분들하고 현장 강의가 이렇게 가능 같다 해서 발표를 갖다 하더라도 제가 가능한 한 시간이 되면 영상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만이시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찍어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조건은 이제 어떻게 포장을 갖다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포장을 하는 이유는 그 상품성을 개선하는 그 이유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예, 물품을 갖다 보호하는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한 바가 없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포장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그 다음에 물품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조건인데 선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적이란 개념이 뭔가를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적이 뭐라고 했어요?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게 이렇게 선적인데,
선적이라는 게 이제 뜻이 예전에는 그 배에다 실는 걸 선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차에도 실어도 선적이고 비행기에다 실어도 선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운송인에게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물건을 넘겨주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선적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선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갖다가 인도를 하는 것을 선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언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적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선적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적 조건은 3월 달에 선적해라, 4월 달에 선적해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선적해라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선적 조건에서 선적 기일을 갖다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하면 문제가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선적을 갖다 딱 하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뭐 이게 사태만 하더라도 보니까는 예전처럼 일 처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 그 특정 날짜로 이렇게 선적 기한을 갖다가 정하게 되면 매도인이 그 기한을 갖다가 맞추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로 정하면 안 되고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뒤에 보면 기타 조건에 보게 되면 불가항력 조건이라는 것들이 또 기타 조건에 여기 보면 기타 조건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불가항력 조건에 나올 수가 있는데 불가항력 조건에 나오는 보면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유가 있었을 때는 정해진 선적 기간 내에 선적하지 않더라도 그 면책이 된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불가항력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조건은요, 언제 어디서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못 믿겠으면 신용장 조건, 서로 그 믿음이 쌓였으면 송금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조건은, 보험 조건은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물건이 파손됐거나 멸실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갖다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위험은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물건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매도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갔다가 운송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은 매도인, 운송인, 매수인 이렇게 가죠. 물론 그 중간에 뭡니까? 창고업자도 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역업자도 이렇게 끼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창고업자, 운송업자, 하역업자 이런 사람도 이렇게 껴요. 이렇게 끼는데 원래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물건을 갖다 취급하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집니다. 책임을 갖다 지는데 그런데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껴있는 뭐 운송회사라든지 선적 하역업자라든지 뭐 창고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이 사람들이 뭐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됐을 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렇게 손해를 갖다 부담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손해는 매도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위험의 부담 내지는 위험의 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험의 부담이라는 거는 손해를 갖다가 부담한다라는 게 위험의 부담이고, 그래서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매도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뭡니까?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요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정적인 개념. 그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동적인 개념은 어디서 위험이 이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이전은 동적인 개념, 위험의 부담은 정적인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CIF라는 게 있는데 CIF는 선박의 본선상에다 물건을 갖다 둘 때까지는 매도인이 뭐라고 위험을 부담합니다. 근데 요게 선적항의 본선상이에요. 근데 선적항의 선적항이라고 하면 배에다가 실었으니까 출발하는 항구예요. 그래서 출발한 항구에 본선에다가 물건을 갖다 탁 둘 때까지는 매도인이 이렇게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출발한 항구에 본선에 물건이 탁 놓여지고 나면 그때부터 매수인이 뭐라고요? 위험을 갖다가 부담해요. 그래서 매도인은 그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본선에 적재된 이후부터 위험을 갖다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위험이 매도인에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 거지요. 자, 그런 것들이 위험에 관련된 개념인데 위험의 부담이다, 위험의 이전이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익숙하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CIF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어떤 그 성격이 있냐면 원래는 보험이라는 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을 갖다가 들는 거예요. 왜요?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그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손해를 갖다 부담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위험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보험에 들든 안 들든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험 이전되고 나서는 또 뭐라고요? 매수인이 자기가 필요하면 보험에 들면 되고 자기가 그냥 위험을 갖다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험을 갖다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요게. 자, 그런데 요게 CIF라는 놈은 어떤 그 성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선적항을 다시 말해 그 출발하는 항구에 본선에다가 물건을 갖다 탁 두게 되게 되면 위험 이전돼. 그렇게 되면 뭡니까? 위험 이전되는데 그럼 선적항부터 목적지까지 쭉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 구간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부담해요. 자, 그래서 선적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위험은 매수인이 이렇게 부담을 갖다 하는데 보험은 매도인이 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CIF가 독특해요. CIF가. 그래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간에 대해서 보험은 매도인이 이렇게 들어주죠. 보험은 매도인이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인은 싼 거 들어주고 싶고 매수인은 비싸고 든든한 거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니까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보험 조건에서 어떤 조건으로 보험에 들 건지를 이렇게 합의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험에 들던지를 갖다가 복잡하게 합의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보험은 약관을 고를 수가 있어요. A형, B형, C형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A형은 어떤 거예요? 제일 뭐예요? 비싸요. 제일 비싸지만 제일 든든한 거. C형은 뭐예요? 제일 싸지만 뭐라고요? 제일 싸지만 커버 해주지 않는 위험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A형을 들면 든든하기는 한데 비싸고 C형은 뭡니까? 싸기는 한데 든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C형이라든지 B형으로 들고 나서 그 물건의 특성에 맞게끔 부가위험 담보 조건을 갖다 쓰면 된다.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기타 조건에 보면 클레임 조항, 중거법과 재판 관할 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분쟁의 해결 여기 보면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분쟁의 해결 요 안에 보면은 또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이 또 있기도 해요. 어찌됐든 클레임 조항이나 중거법과 재판 관할 조항 요거는 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밑에 보면 또 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이 또 나오기는 해요. 클레임 조항, 중거법과 재판관할 조항, 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 클레임 조항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클레임은 뭔가요? 클레임. 자, 클레임이 뭔가요? 제 얼굴 좀 지울게요.
자, 클레임이 뭘까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그 영화 볼 때 반지의 제왕인가? 아주 그 대단한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어떤 뭐 요정이 그 주인공 있죠. 주인공 그 삼촌 때문에 개고생, 삼촌이 이상한 반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조카 하나 막 진짜 그런 개고생 시키는 그런 삼촌이 없죠. 그 반지의 제왕 내용 보면.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 프로도라는 그 주인공을 이제 막 그 이상하게 그 나즈굴인가 그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뭐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막 잡으러 이렇게 오는데 거기 뭐더라 그 하천 강을 이렇게 끼고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데 애를 갖다가 음, 막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장면에서 보니까 이제 클레임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갖다 쓰더라고요. 클레임 힘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참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참 그 쓰임새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어요. 클레임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소리를 갖다 빽빽 지르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갖다 빽빽 지르면 이게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소리를 갖다 빽빽 지를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거는 불만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인공을 찾으러 왔던 애가 요구하는 것들이 그 주인공의 목숨이었어요. 목숨. 뭐 그래서 목숨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클레임을 가서 달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클레임이 될 겁니다. 클레임이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이제 소리를 크게 지르다 뭐 이런 뜻이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이라는 거는 요구사항이고, 이렇게 클레임을 그때 제기를 갖다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를 갖다 불만을 이렇게 표시를 갖다 해요. 그래, 클레임 다시 정리합시다.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불만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죄다 어디에 들어가겠다? 클레임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죄다 이런 것들이 클레임에 들어가는데, 자, 클레임을 그 계약의 계약 당사자 둘 중에 하나가 클레임을 이렇게 제기를 갖다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면은 뭐라고요? 클레임을 갖다가 수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받아봤으니까 하자가 있어 썩었어 하면 다시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클레임을 수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클레임을 수락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또 클레임은 그 수락을 안 하게 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 거기서 클레임을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클레임하고 분쟁하고를 구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용어를 갖다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클레임은 뭐라고요? 불만사항이다, 요구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클레임이고,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수락되지 않았을 때 분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클레임하고 분쟁을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무역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클레임하고 분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은데, 원래는 그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시다. 그래서 클레임의 그 조항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레임의 조항은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을 갖다 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 방법하고 절차를 갖다가 명시를 갖다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 그 조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제기 기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그 받고 나서 언제까지 클레임을 제기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 그 서면으로 할 것인가, 구두로 할 것인가, 이메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클레임의 제기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클레임 조항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제기 기한, 클레임 제기 방법, 이것 이외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 또 보면 클레임을 갖다가 입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받은 물건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품질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에서 정한 수량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을 갖다 해야 되죠. 그래서 클레임에 입증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중거법 및 재판 관할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레임 이제 조항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죠?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뒤에 또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제기 기한은 사전에 약정한 기간 안에 제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기간을 달리하고 해석이 모호의 계약의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가끔씩 또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누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정 국가의 법에서 그것을 갖다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웬만한 나라에서 그 매매계약, 다른 계약은 몰라도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계약 자치의 원칙을 가급적이면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대부분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정한 대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았으면 누가 보충을 해주죠? 예, 법이 보충해주거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관습이 이렇게 보충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갖다 보충해주는 그런 규정들을 갖다가 그런 그 법 조항들을 갖다 뭐라고 하죠? 그것을 임의규정이다라고 했어요. 임의규정. 그래서 클레임 제기 기간은 각 나라마다 그 제기 기한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클레임 제기 기간을 두고 있는데 두고 있는 그 클레임 제기 기간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들이 뭐가 할 수가 있어요? 임의 규정하고 다른 클레임 제기 기간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레임 제기 기간을 갖다 왜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 나라마다 클레임 제기 기간이 다르니까 서로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개월이다, 미국은 3일 이내다, 그 다음에 그 UN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2년 이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당사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계약서에다가 당사자들이 확실히 적어 놓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기 근거 입증이라고 돼 있는데, 검사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게끔. 그래서 제기 근거를 갖다가 어떤 서류를 갖다가 근거 서류로 제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클레임 조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법과 재판 관할 조항으로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매매 계약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뚝 체결을 갖다 하면 매매 계약에 관련된 법은 한국에도 매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있고 중국에도 당연히 매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해지는 거죠. 뭐가 애매해지냐면 서로 그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는데 이 한국법이 적용되나? 중국법이 적용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랬을 때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이냐라고 그걸 갖다가 그 중거법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국제사법이라고 해요. 국제사법. 그래서 국제사법은
특정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중거법을 결정해 주는 법이 국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사법이 웃기는 게 왜 어떻게 웃기느냐라고 하면 국제사법이 이름은 국제사법이에요. 이름은 국제사법인데 이게 국제협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따로 있고 중국의 국제사법이 따로 있고 미국의 국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사법이라는 게 또 뭐냐면 이게 국제협약이 아니고 나라마다 국제사법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을 갖다 했을 때 한국법이 적용될지 중국법이 적용될지를 갖다가 한국의 국제사법으로 판단했을 때랑 중국의 국제사법으로 판단했을 때랑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요? 계약서에다가 중거법 조항을 떡하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중거법 조항을 갖다 떡하니 집어넣어서 한국법으로 할 겁니다. 내지는 중국법을 할 겁니다. 라는 것이 계약서에 딱 적혀 있게 되면 뭐라고요? 중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는 뭐라고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중거법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계약에 있어서 중거법 조항이 항상 그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물품 매매랑 관련해서는 웬만한 나라의 그 대부분의 나라의 국제 사법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중거법의 매매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중거법의 유효성은 다 인정을 갖다 해줍니다. 물론 뭐 저기 운송계약이다 이런 것들 같은 운송계약의 중거법은 관련되어 있는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나라의 국제사법이 그 관련된 뭡니까 그 중거법을 선택하는 거랑 관련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을 갖다 안 해줘 버려요.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계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제사법이 뭐라고요? 중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계약은 몰라도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적용되는 법을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계약서에 적어놓은 조항이 뭐다? 중거법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거법은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적용되는 법으로 딱 선택된 법이 뭐다? 중거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법들 중에서 선택된 법이 중거법인데 당사자들이 중거법을 갖다 선택하면 그게 뭐라고요? 계약서의 중거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선택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한국의 법원이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중거법을 딱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중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중국 법원이 중국의 국제사법 가지고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결정을 갖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관할 조항이다. 그래서 재판관할 조항 쪽을 갖다가 좀 있어 보기 위해서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하는데 자, 국내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내 거래에서 둘이 거래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할 법원이 따로 있어서 정해진 법원에 가서만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거래에서는 미리 당사자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 관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재판 관할지를 선택을 왜 재판 관할지를 갖다가 미리 정하게끔 만드냐면 미리 정해놓지 않게 되면 뭐라고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자기가 유리한 나라의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갖다 제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유리한 데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지한테 유리한 나라의 법원에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 매수인은 그 반대로 지한테 유리한 나라의 법원에 갖고 소송을 제기를 갖다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매도인이 유리한 나라의 법원 소송 제기를 갖다 했는데, 매수인이 거기 갖다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관할지로 인정을 갖다 해서 응소 관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호락호락 거기 안 가고 딴 데다 소송을 갖다 제기를 갖다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그 나라의 법원을 갖다 찾아가는 것, 요것을 법정 쇼핑이라고 해요. 법정 쇼핑. 그래서 법정 쇼핑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법정 쇼핑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재판 관할지를 선택을 갖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게 되면 그게 무슨 조항이 된다? 재판 관할 조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을 갖다 할 때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그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적어 놓은 것을 재판 관할 조항이라고 하고, 재판 관할 조항에 재판 관할지를 기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법정 쇼핑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야, 제 얼굴 때문에 재판 관할 조항 이것도 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재판 관할 조항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국제거래에서는 그 재판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재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중재라는 거예요. 중재. 중재는 이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쟁 해결로 한번 가볼게요. 그 분쟁 해결로 가게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가장 좋은 건 안 나와 있어. 가장 좋은 거는 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이에요. 소송. 자,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소송이고 가장 좋은 게 분쟁의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방이 안 됐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화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줘야 되는 건데, 소송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디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법원 가서 분쟁을 갖다 해결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위에 보면은 컴프로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화해 보일 거예요. 화해의 존엄이 가장 좋은 거겠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국제거래에서 항상 국내 거래도 그렇고 참 나쁜 게 갑을 관계가 이렇게 있죠.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어찌됐든 그 뭐 무역실무 교과서 교재 이런 데 보면 그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서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화해, 컴프로마이즈랑 화해, 요거랑 컴프로마이즈, 타협, 이런 것들이죠. 타협. 그 다음에 협상, 협상을 갖다 뭐라고 하죠? 니고시에이션, 타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협과 협상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타협과 협상. 자, 협상을 갖다가 그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그 내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자, 니고시에이션을 갖다가 거쳐서 컴프로마이저 이렇게 화해, 타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협상은 타협에 이르는 과정을 협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타협을 보는 거, 그죠? 화해 쪽에 그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요거는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3자가 이렇게 끼어드는 겁니다. 제3자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제3자가 끼어드는데, 알선이라고 하게 되면, 옆에서 말만 거들어 주는 거예요. 말만 거들어 주는 거. 자, 그래서 당사자 상방이 아니고 쌍방이에요. 자, 당사자 쌍방의 요청으로 공정한 3자가 개입하여 타협 협상을 위해서 협조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 조언, 충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조정 보이죠? 조정. 밑에 나와 있는 조정, 요거는 결론을 이렇게 내줘요. 결론을 갖다 내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주면 조정인데, 그래서 그 결론을 낸 그 결론을 조정안이라고 해요. 조정안. 그래서 조정안을 이렇게 딱 내주는데, 그런데 이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저 조정안에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동의를 하게 되면 조정안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조정안은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용과 거부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밑에 보니까는 뭐가 보이죠? 중재가 보이죠? 밑에 나와 있는 요 중재, 요거는 중재안을 내는 겁니다. 자, 중재안을 내는데 이 중재안은 조정안과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중재인이 내놓은 중재안, 요 놈은 강제성이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저곳의 법적인 효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랑 동일하다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다. 자, 그러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툴 수가 없게 되면 그게 뭐예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에요. 됐나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겠다. 자,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단계가 뭐냐? 우리나라가 몇 심제로 돼 있죠? 3심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심의 대법원 판결까지 나게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지요. 그게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주구장창 시간이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2심을 갖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뭡니까? 소송을 갖다가 상급심에다가 소송을 갖다가 다시 제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요? 1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최종 판결로 확정된 1심 판결,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해요. 근데 중재는 뭐라고요? 몇 번의 판결로, 단 한 번의 판결로 뭐라고요? 대법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을 갖다 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알선, 조정, 중재, 저것들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요? 무역거래에 분쟁이 발생을 갖다 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재인으로 저를 선택을 갖다 하게 되면 제가 내린 판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다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소송이라는 거 조놈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갖다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중재가 아니고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소송으로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데 국제거래에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뭐라고요? 사법 주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법 주권. 나라마다 사법 주권이 있어서 딴 나라의 사법 주권을 갖다 함부로 침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딴 나라의 사법 주권을 갖다 침해를 갖다 못한다라는 거는 자기 다르게 뒤집어 보게 되면 각 나라의 사법 주권은 뭡니까?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한국 법원에다 소송을 갖다 제기를 갖다 했어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갖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 사람한테 이겼다. 중국 사람 보고 손해배상이라고 판결을 갖다 딱 내리니까 중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제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의 법률기관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력하나 외국인에서 승인 집행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보다 중재를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소송보다 중재를 갖다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재는 그러면은 어떠냐면 중재랑 관련해서는 중재 판결의 효력에 관련되어 있는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정식 명칭이 뭐냐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에서 내려진? 외국에서 내려진. 자, 중재 판정이 어디서 내렸다고요? 외국에서 내려진. 그래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승인. 승인이라는 거는 그것이 맞고 사실이고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승인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개겼을 때 뭐라고요? 법원이 강제 집행 명령을 갖다 내려주는 것, 이것이 집행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정식 명칭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유엔 협약에 가입을 갖다 하게 되면 협약의 가입 국가들은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외국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뭐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승인하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 협약의 가입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나라들이 다 뉴욕 협약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재 판정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그것은 중국에서 뭘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뉴욕 협약에 가입돼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뭐라고요? 승인하고 집행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중재 같은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에 관련된 뉴욕 협약에 의해 가지고 유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자,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요게 정식 명칭이고 요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뉴욕 협약이라고 해요. 뉴욕, 미국의 뉴욕. 그 뉴욕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뉴욕 협약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중재 판정은 웬만한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승인과 집행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이렇게 해결을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승인과 집행이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송의 승인과 집행이 항상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갖다 해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인정을 갖다가 이렇게
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외국에서 그 외국의 법원 판결을 가능한 한 뭡니까 승인과 집행을 이렇게 보장을 갖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갖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주면 우리나라도 뭡니까?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준다라는 거, 이게 상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호주의에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나라도 있냐면, 뭐, 덴마크였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이런 거래요. 그 나라는 외국에서 내려진 그 법원의 소송 판결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하고 덴마크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한국 법원에서 내가 이겼어, 한국 사람이. 그랬는데 덴마크에서는 그 한국 법원의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갖다가 전혀 뭐라고요? 보장 안 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이겨봤자 어디가 없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돼요. 덴마크 법원 가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송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라고요?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지만 그것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재로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재안 이렇게 보게 되면 중재는 누가 하냐면 중재인이 이렇게 해요. 법원에 뭡니까 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러고 또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고를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그 뭡니까 재판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해요. 뭐는요? 소송은요. 그런데 중재는 뭐라고요? 중재인을 분쟁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소송과 중재의 비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소송은 상대방 협의 없이 제소가 가능한데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돼. 이게 뭐냐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뭡니까 중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싸움이 나고 나서 별도로 뭡니까 중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중재 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3심제죠. 근데 중재는 뭡니까? 단 한 번의 판결로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3심까지 이렇게 가고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쟁은 판사들이 이거 지금 그 법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판사들이 법을 잘 모른다니까 참 웃기긴 하죠. 그게 뭐냐면 저기 판사들이 그 많은 법을 갖다 다 어떻게 알겠어. 사법시험을 갖다 보고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보지만 몇 과목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법이 그 10,000개도 넘는데 실제로 보는 과목은 몇 과목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변호사들 이렇게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 보면 막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물어봐도 다 대답을 갖다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 대답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질문을 갖다 받아서 그 해당 분야 전문가 변호사들한테 또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자기가 그 담당하는 법밖에 몰라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모르는 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요. 복잡한 무역거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판사들은 막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중재인이 단심제예요. 한 번에 해결하고 무역 전문가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금방 파악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송이 공권력에 의해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공권력이 뭐예요?
법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재가 사적 의사결정으로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중재인이 해결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뭐랑 효력이 동일해요? 법원의 판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고, 일반 당사자가 기각했을 때는 뭐라고요?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고 비밀 유지가 불가한데 중재인은 중재인만 이렇게 입을 다물게 되면 뭡니까? 비공개고 비밀이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도 소송의 분위기가 좋겠어요? 중재가 분위기가 좋겠어요? 중재가 분위기가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많아요. 중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중재인이 판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이렇게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고르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안 많게도 자기를 골라준 사람의 편을 갖다 들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유식한 말로 대리인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대리인 의식 그런 것들도 문제로 이렇게 저기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타 조건, 이 기타 조건들을 주로 뭐래요? 분쟁 해결하고 관련된 조건이죠. 분쟁 해결하고 관련된 조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형거래 조건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